자, 방금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한 분기죠. 약 3개월을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기를 좀 기다려왔던 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IMF 경제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바로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게 굳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굳이 따지면 이제 썸네일 같은 거예요. 제 유튜브에 썸네일 올리듯이 IMF 홈페이지에 일종의 이런 보고서를 여기 보고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게시하면서 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near term resilience, 해석한다면 단기적인 회복, 근데 persistent, 지속적인 challenge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회복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고서의 모양을 또 보여드려야죠. 보고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부제가 여기 깔려 있고요. 7월 발간된 IMF 경제 전망 보고서, 여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들, 상세한 내용들 여러분께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년에 4번 발간돼요. 1월, 4월, 7월, 10월. 근데 4월 보고서와 10월 보고서가 메인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는 몇백 페이지 됩니다. 그런데 1월 보고서와 7월 보고서, 그 중간에 발표되는 두 개의 보고서는 그 해당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요약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세계 경제는요, 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23년 성장률을 종전에는 2.8%로 전망했다가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생각보다 최근 경제 기조를 보니까 뭐 미국 경제를 비롯한 주요국 경제가 상당히 그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금융 불안 있죠. SVB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말고 세계 경제는 그나마 상향 조정되고 있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미국 경제마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오히려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이야기, 또 왜 그런지까지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좀 상세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좀 주의해서 말씀드릴게.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이게 한 가지 중요하고요. 어떤 흐름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중국 경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은요. 상향 조정했는지 하향 조정했는지를 보지 마시고 흐름을 먼저 보시면 세계 경제가 평년 3.5% 정도 성장해요. 마치 잠재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3.5% 정도의 웃돌면 그나마 회복 국면, 밑돌면 좀 둔화, 또 3.0% 정도도 좀 어렵다,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경기 침체.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해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21년 이후에 3.4%로 둔화되다가 23년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24년까지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져 있다. 3.0%니까 L자로 꺼지죠? 정확히 L자죠? L자로 꺼진다.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경제 위기 아니고요. 경제 위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경제 성장률이 역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거, 역성장한 거. 이게 경제 위기죠. 이해 가시죠? L자로 꺼져 들어간다. 이게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23년 경제가,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인 거 맞지만
종전에 봤을 때는 2.8%로 강한 경기 침체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좀 상반기 정도를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가혹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하면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근데 이 경제 성장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기조로 봐도 세계 경제 위기가 이렇게 4번 있었잖아요. 오일 쇼크 경제 위기, IMF 경제 위기, 그죠? 글로벌 금융 위기, 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로 봐도 이 3.0%는 4번의 경제 위기급을 제외하면 거의 제일 낮아요. 그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기 침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인 건 맞아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경기 침체 온다고 했잖아요. 경기 침체는 지금 현재가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인데 세계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네. 다소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 것 같아.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체 경제를 제 기재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기재부 자료가 좀 요약이 좋아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3.0, 3.5에서 3.0, 3.0 L자로 꺼져 들어가죠. 다만 종전에 봤을 때보다는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근데 선진국이 있고 선진국 안에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 한국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마저도 지난 4월까지만 봤을 때는 한 1.6%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7월에 보니까 1.8%로 그렇게 가혹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야.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예요. 미국 경제도. 근데 세계 경제도 상향 조정하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중국 경제는 동결입니다. 조정을 안 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IMF 경제전망 보고서 내용인데요. 좀 보기 어려우시죠? 여기 보시면 세계 경제 전망이 있고 선진국 권역과 이머징 마켓 신흥개도국이 있고요. 이 신흥개도국 밑에 중국이 있어요. 그죠?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5.2%예요. 그렇죠? 더 키울까요? 5.2%예요. 근데 이 5.2, 4.5, 23, 24년이 5.2, 4.5 성장할 거로 전망했는데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는. 자, 이것만 가지고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정리를 해본다면 정리해 볼게요. 세계 경제는 어쨌든 상향 조정했고 미국 경제도 상향 조정했고 중국 경제는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 한국 경제는 오히려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내부적인 경제의 체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더 있다라고 종전에 봤을 때보다 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4월 달에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 경제가 23년 어려울 거야. 그래도 1.5% 정도 성장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7월에 와서 한 1분기가 지나놓고 보니까 1분기까지 실적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어. 하니까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미국 경제, 중국 경제 그 국가별로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수정을 했는데요.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도 5.9, 2.1, 1.8 L자로 꺼지죠. 경기 침체는 맞아요.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도 2% 정도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본다면 그걸 밑도는 경제니까 23년 성장률은 맞아요. 그냥 경기 침체 맞습니다. 그런데 22년 10월에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가혹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았었어요. 보신 것처럼 1.0. 23년 4월 들어서는
1.6%로 봤었어요.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23년 7월 들어서 또 한 번 상향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보니까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여기 IMF 보고서 보니까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됐죠. SVB 사태나 크레딧 스위스 사태 뭐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불안을 좀 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끝났고 금융위기로까지 연결되진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사태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마치 새마을금고가 쓰러질 것처럼 뭐 이렇게 이 의견을 펼쳤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안으로 끝날 것이고 새마을금고가 쓰러지는 일까지는 있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진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관측해 보니까 IMF가 판단하기를 그렇게 가혹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라고 전망을 수정 전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아까 질문 주셨듯이 중국 경제 가겠습니다. 중국 경제는요, 근래 들어 조정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22년 10월에는 어쨌든 이게 L자에 가깝잖아요. L자에 가까운데 왜 중국 경제는 22년보다 23년이 좋죠? 22년보다 23년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22년이 어려워서예요. 22년이 왜 어려웠죠? 중국만 2차 팬데믹이 왔었죠. 그 대규모 셧다운이 있었죠. 공장이 가동을 안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작년 가을 겨울에 중국이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꺼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에 꺼진 거 22년 셧다운에 비하면 23년 성장률은 기저효과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5.2%면. 그렇죠? 그래도 22년 10월까지만 봤을 때는 중국의 셧다운의 충격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23년 1월 들어서 5.2%로 상향 조정했었고 4월 달에도 7월 달에도 그 5.2%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5.2% 수준을 유지할 거야라고 보고 있어요. 그나마 희망적인 거죠. 그나마.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리오프닝에 따른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다소 그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중국 경제를 IMF는 전망하고 있다. 저의 해석을 좀 최대한 빼고요. IMF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초점을 두고 여러분께 거의 전달해 드리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그런 질문 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권역별 경제예요. 자, 이 검정색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에요. 세계 경제의 흐름상 이렇게 L자로 꺼져가는 모습 경기 침체 국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Great Recession이라고 표현했어요.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서막이 시작된다. 그 23년 경제인 거예요. Great Recession 맞죠? 경기 침체인 거예요. 경기 침체 맞고요. 근데 이 L자형 세계 경기 침체 와중에 이 중에 일부는 선진국이고 일부는 신흥개도국이겠죠. 근데 이 선진국들을 보시니까 2.7, 1.5, 1.4로 좀 강한 경기 침체이고요. 다소 이 신흥개도국들은 22년, 23년 나름 유지고 23년보다는 그래도 24년이 다소 낫다,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니 상대적으로 신흥개도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신흥개도국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 경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중국 경제가 23년에는 반등하지만 24년에 다시 지지부진해져요.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신흥개도국들을 본다면 이해가시죠? 이들을 헤아려 본다면 이게 L자이지만 다소 우상향하잖아요. 그 우상향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국면을 본다면
유독 선진국 경제가 어렵다. 중국과 선진국. 왜냐면 상대적으로 고물가를 만난 나라가 선진국들이에요. 미국, 유로존,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선진국 권역이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아요.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으니까 당연히 선진국들이 더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충격이에요. 역습이에요. 근데 고물가를 만난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고물가에 대응한 나라가 또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역습을 받는 23년 경제, 24년 경제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더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근데 반대로 중국 같은 나라는 강한 그런 고물가를 안 만났죠. 일본도 안 만났죠. 그러니까 중국은 금리 인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고물가의 압력을 안 받았고 고금리의 압력을 안 받았어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에 따른 실물 경제 위기가 왔던 거죠. 22년에. 그게 차이고요. 다만 이 와중에 일본은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얻어 걸린 거죠. 고물가의 압력을 안 받았고요. 저물가의 정말 어려운 우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던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던 일본이 드디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는 감사한 고물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저마다 고물가, 고금리 압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덜 강한 고물가 압력을 받은 거고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그 충격이 덜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세계 경제를 좀 관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이제 한국 경제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한국 경제는 제가 22년 10월에 발간한 Great Recession 23년 경제전망서 이 책에서 제가 이미 발간하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24년 전망서를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10월에 24년 전망서 꼭 놓치지 마세요. 평생 모으셔도 됩니다. 2050년까지 쓸 거니까 쭉 같이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2년 10월에 제가 경제성장 전망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는데 23년 1월 30일 날 1.4%라고 시나리오 1, 2번은 다 이제 가정이 빗나갔다. 그러니까 가정 전제가 안 맞는 게 됐어요. 그래서 1.4%라고 이미 전망치를 제시했었습니다. 자, 근데 IMF가 이번에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1.4%로 또 한 번 낮춰잡았어요. 자, 이 모든 게 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모든 게. 근데 22년 4월에만 해도 IMF가 2.9%로 제시했어요. 7월에 2.1%로 하향 조정, 10월에 2.0%로 또 하향 조정, 그리고 23년 1월 들어서 1.7%로 하향 조정, 23년 4월에 또 1.5%로 하향 조정, 오늘 1.55%로 하향 조정. 이 하향 조정이 보시는 것처럼 5번 연속 하향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하고요. 잠깐만요. 네,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하고요. 또 미국 경제는 상향 조정하고요. 중국 경제는 아예 하향 조정 안 하고 상향 조정은 한두 번 했고요. 근데 이런데 한국 경제만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관별 전망을 보면 제가 한번 그 기재부 차관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농담스레 어른이니까 어, 모든 기관들의 전망치가 제가 자료를 안 보여드리고 얘기했군요. 감사합니다. 자료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부터 안 보여드렸? 이거부터 안 보여드렸나 보네요. 이거는 보여드렸죠? 이건 보여드렸고
1.4%로 L자형 경기 침체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IMF가 5번 연속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근데 그 아까 기재부 차관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약간 너스레 떨면서 세계 국제기구나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제가 전망했던 경제 전망치에 수렴해 가고 있다라고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네, 내심 진심이죠. 제가 1.4%로 전망했는데 KDI가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한국은행은 1.6에서 1.4로, 기재부도 1.4로, IMF도 오늘 1.7, 1.5, 1.4 이렇게 1.4%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좀 강조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23년 경제전망서의 이 부제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부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정말 실현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 역성장했죠. 보시는 것처럼. 1997, 8년 IMF 외환 위기 왔었죠. 경제 위기 역성장.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왔었죠. 역성장만 면했죠. 마지막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죠. 역성장.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그러면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4번을 제외한 경기 침체 국면도 여러 번 있었겠죠. 근데 그 어떤 경기 침체보다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잖아요. 그렇죠? 증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경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증시나 부동산 시장을 논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종전에 생각했을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고 생각했는데,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강한, 더 확신 있는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걸 뭐 절망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온다면 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누차 이해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뭐 한국 경제는 좀 어떤 것인가, 예,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릴까요? 세계 경제라는 관점에서도 보세요. L자로 꺼지지만 23년보다는 그래도 24년 경제가 조금 좋아요. 한국 경제도 올해가 1.4%고요. 내년 경제가 2.1% 정도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좋아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자, 한국 경제는 2.4입니다. 올해가 1.4, 내년이 2.4. 그러니까 올해보단 내년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걸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맞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Other Advanced Economies에 해당되고요. 기재부 자료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자료로 보시면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1.4% 올해가, 내년은 2.4%.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요. 또 한 가지, 올해 중에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다, 좋은 경제다, 뭐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상반기보다만 나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0.8, 하반기가 약 1.8, 그래서 1.4%. 그러니까 23년, 24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둘 다 안 좋은 경제고, 그러나 23년 상반기가 그 중에서도 경기 바닥이고요. 23년 하반기는 다소 나아요. 그리고 24년이 더 좋아요.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 경제마저도요. 세계 경제마저도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거시 경제 관점에서 변곡점에 놓이고요. 그리고 상반기까지 작용했던 고물가 압력이 다소 해소되죠.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쨌든 하반기 중에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거시경제라는 틀에서 봤을 때, 거시경제라는 틀에서 봤을 때, 그 네 바퀴에 비교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한 대가 있으면 거기에 네 가지 바퀴가 같이 맞물리잖아요. 하나의 바퀴가 따로따로 돌 수가 없어요. 같이 도는 거예요. 그 하나의 바퀴가 부동산이에요. 하나의 바퀴가 채권이에요. 하나의 바퀴가 환율이에요. 금리예요. 물가예요.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런 여러 지표가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기조적인 관점에서 변곡점에 놓인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되셨죠? 한국 경제는 유독 하향 조정한 거 사실이고요.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한 것도 또 사실이고요. 세계 경제는 나름 변곡점에 놓인 거구나. 근데 이 와중에 금리라는 것만 놓고 해석을 해본다면 한국 경제는 유독 경기 침체, 강한 경기 침체라는 압력에 놓여 있다 보니까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오늘 발표로만 보면, 다른 거 안 보고 오늘 발표 가지고만 해석을 먼저 해본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도저히 금리 인상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면,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결과로만 본다면, 부동산 이야기는 아마 7월 말에 미분양주택 통계 발표되면 그때 더 본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뭐 제가 제 책이나 강의 영상 말씀드리고, 그 다음 FOMC 회의 결과 초읽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시경제를 스스로 읽어나가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다, 교육 강의를 좀 필요로 하신다 한다면 제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이 과정 한번 관심 가지셔도 도움이 되겠다 의견 드리고요. 또 책으로 경제를 제대로 입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니까 관심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FOMC 회의 초읽기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